안녕하세요. 고전문학을 고전하지 않는 법 6강입니다. 자, 드디어 선생님하고 6강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고려가요를 보고 있는 중이죠. 아직 아주 중요한 시대인 조선시대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벌써 지치면 안 되십니다. 자, 정석가와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을 오늘 또 살펴볼 텐데요. 정석가는 여러분들이 서경별곡 기억나시나요? 서경별곡에서 봤던 구절도 있으니까 반갑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동동은 12개월까지 있는 좀 긴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집중해서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문학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석만 잘 되면 내용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되게 솔직하고요. 현대시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보편적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석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이렇게 똑같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딩하도라 당금의 개상이다. 여기서 딩하도라는 자, 징이여 도리여라는 뜻으로 우리 여기서 정과 석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제목의 유래가 되고요. 그럼 크게 의미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나중에 고려가요니까 조선시대의 궁중으로 소각되면서 임금이 듣기 좋은 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사에서는 선왕성대의 논의아와지이다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면서 임금이 듣기 좋은 말이 들어가 있는 의시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일 뿐, 태평성대를 희망할 뿐 시의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삭삭기 쉐몰의 별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완전 뭐 같아? 암호 같죠? 그래서 현대어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놓으시고 반드시 또 기억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현대어 해석을 못할 경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삭삭기는 사각사각한, 바삭바삭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왜 모래를 만지면 바삭바삭 하잖아요. 자, 그런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 쉐모래. 쉐는 가는이에요. 가는. 그래서 가는 모래 벼랑이에요. 벼랑. 그래서 삭삭기 쉐모래 벼랑에 자, 무슨 소리야? 바삭바삭한 모래, 아주 잘 마른 모래가 있는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겠습니다. 자, 구운 밤 닷대를 심겠대요. 보세요. 여기는 선생님이 다시 설명 안 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노래를 위해서, 운율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모래벼랑에 자, 모래벼랑이면 거의 이제 생명이 살아나기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 구운 밤 닷대, 구운 밤이에요. 군 밤, 먹는 밤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밤을 구워가지고 심겠대요. 살아있는 밤이 아니라. 그 밤이 움이 돋아서 싹나야지만, 자, 그 밤이 움이 이렇게 돋아서 이렇게 싹이 나야지만, 그러면 구운 밤에 싹이 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자, 요거 기억합시다.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뭐요? 모순이 있는 역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역설을 사용했느냐? 이 말을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유덕하신 님, 누구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님을 여의겠다. 여의다 무슨 뜻? 이별하겠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 밤이 움이 돋아서 싹나야지만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임과 이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후렴구를 통해서 나는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아. 이별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말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전에서 이렇게 역설적 표현과 반어적 표현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역설법은 요 윗부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부분에서 역설법이 쓰인 거고요. 자, 여기 유덕하신 님을 여의겠다라고 하는 후렴구,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는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뭐 하겠다는 거야? 님과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 이 불가능한 상황을 통한 과장과 반어적 표현을 통한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상황만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자, 옥으로, 돌 있죠, 돌, 옥돌. 옥으로 연꽃을 새기겠습니다. 바위 위에 접을 붙이겠습니다. 자,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이 연꽃을 바위 위에 접붙이겠대요. 그러면 보통 생명이 있는 꽃 같으면 바위 위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꽃이 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꽃은 옥으로 만든 거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그런데 그 꽃이 삼동. 이 삼동은 새묶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추운 겨울, 삼동설한이라고 하는 아주 추운 겨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추운 겨울이든 새묶음이든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꽃이 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유덕하신 님을 여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이별하겠다는 거니까 강력히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또 무쇠로 철릭을 말아. 자, 무쇠가 뭐냐면 그 철이에요. 철. 무쇠, 쇠. 자, 쇠로 철릭. 여자 철릭은 옛날 군복, 남자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옷이니까 당연히 화자는 여성이고 지금 대상은 남성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자, 무쇠로 철릭을 마름질해서 철사로 주름을 받겠습니다. 자, 아주 튼튼한 옷을 짓는 거죠, 지금.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근데 이렇게 튼튼한 옷이 헐 리가 있어요? 없죠. 똑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유덕하신 님을 여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겠다라고 하는 반어적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 사람은 지금 임과 이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쇠로 한 소. 자, 무쇠로 큰 소를 여기서 하다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소를 만들어다가 철수산,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겠습니다. 그 소가 그 철초를 먹어야지만 이것도 불가능. 유덕하신 님을 여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듯. 자, 반갑죠? 어디 나왔었어요? 서경별곡에 나왔던 부분이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듯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리법이었어요. 그쵸? 서리법. 지문해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자, 믿음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죠? 대구법.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대꾸를 이루면서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믿음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럼 지금 이 정석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것도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별할 것 같은데 아직 이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임과 절대 이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임과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노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핵심 정리, 교재의 왼쪽에 핵심 정리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작품 고려가요고요. 당연히 서정적 민요적이에요. 우리 삼음보가 민요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있는 구절들이 그 당시에 좀 유행하던, 평민들에게 유행하던 구절들이었어요. 그리고 주제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부분, 이건 딱 처음 부분, 서사 부분만 그렇죠. 자, 이거는 나중에 삽입됐을 가능성. 그 다음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이 시의 주제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려가요가 이별이나 향락의 정서를 노래한 데 반해서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별하지 않겠다. 나는 너랑 이별할 수 없어. 영원히 사랑해. 뭐 이런 이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 우리 꼭 기억하자고 했죠. 그리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시적 화제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자, 반어적 식구도 기억해야겠죠. 반복해서 리듬감도 살리지만 상황과 정서를 강조하기도 하죠. 우리가 시에서는 2번만 반복하면 반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후렴구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품에서 1연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연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이 시랑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죠?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이 고려가요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뭘까요? 자, 조선건국 이후에 고려가요 작품 중에 상당수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 불타 없어져요. 음란한 얘기들은 다 없어지고 좀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남은 작품들은 궁중연희에서 불려졌는데 민요로 구전되던 이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1연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듣기 좋은, 궁중에서 연주하기 좋은 내용이 삽입되는데 그게 1연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시의 짜임도 마찬가지 3단 구성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첫 번째 부분은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궁중음악으로 소각되는 과정에서 삽입됐을 것 같은 내용이고 본사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맹세의 노래고 마지막 결사는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죠. 그죠? 그 당시 유행하던 구절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죠? 영원한 그 사랑을 다짐하는 구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석가의 역설적 상황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석가의 역설적 상황은 2, 3, 4, 5연 이렇게 본사에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면 구운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나면 말이 안 되는 옥연꽃에 꽃이 피면 무쇠로 된 천릭이 다 헐면 무쇠로 된 황소가 쇠로 된 풀을 먹으면 철로 된 풀을 먹으면 내가 임과 이별하겠다라는 역설을 통한 반어를 통해서 사실 속뜻은 뭐예요?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석가의 역설적 상황과 반어적 표현의 의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석가에서 임의 의미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정석가의 임의 의미를 우리가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연인,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임을 임금으로 본다면 첫수, 우리 서사에서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선왕성대 노니아와지다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임금에게 기원하는 신하나 백성의 어떤 송축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요. 연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복이나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동이라는 작품을 볼게요. 자, 동동은 원령체라고 하는 문체를 사용해요. 자, 원령체가 뭐냐면 원령체 우리 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령 각 월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2월의 세시풍속을 시의 정서에 대입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덕은 곰배에 받잡고 여기서 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덕이에요. 좋은 덕, 복 같은 거죠. 그래서 덕은 곰배, 여기서 곰배는 뒤예요, 뒤. 근데 여기서 배가 뭐냐면 잔, 술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뭔가 제사를 지내거나 이제 뭔가 이렇게 소원을 빌 때 잔을 이렇게 들고 이제 신령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곰배, 뒷잔에 받잡고 보그란 림배에 받잡고. 그래서 뒤에는 신령님, 앞에는 임 또는 임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송축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기원의 태도예요. 그래서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나사라 오소이다. 자, 진상하러 오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상하다는 것은 뭐냐면 덕과 복을 이렇게 나란히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뭔가 축복하고 축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일연도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궁중에서 불리기 위해서 좋은 말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도 또는 송축의 노래가 이제 일연에 삽입이 된 거고요. 아니면 일연을 부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이 시작된다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약간 그 다음에 나오는 연들과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고려가요의 특징이에요. 그죠? 자, 이연 봅시다. 정월 날인물은, 자, 정월은 1월이에요, 1월. 자, 1월의 냇물은 어저 녹저 하는데, 자, 어저 녹저 하는 데가 무슨 뜻이냐면 얼었다 녹았다가 하는데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데가 왜 중의적 표현일까요? 냇물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여기서 냇물은 뭐예요? 날씨일 수도 있죠. 정월의 날씨. 그래서 정월 보름에 이제 봄이 올까 말까 하는 아주 초봄인 거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면서 냇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긍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누릿 가운데 낳은 몸은 홀로 여다. 뭐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누릿 세상 가운데 낳은 몸 누구겠어요?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 혼자 살고 있는 몸 누구야? 화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태어난 화자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 혼자 살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상황의 대비죠. 그죠? 냇물은 막 얼었다 녹았다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냇물은 날씨일 수도 있지만 또 뭐일 수도 있어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날씨와 상황을 둘 다 의미하면서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하고 있어요? 혼자 고독하다는 걸 냇물하고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이에요. 자, 화자는 어떤 상황? 지금 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월부터. 자, 그 다음 이제 몇 월일 거야? 2월이겠죠. 그렇죠? 자,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높이 켠 등불 다호라는 같구나라는 의미거든요. 누가 높이 켠 등불 같을까요? 당연히 임이겠죠. 그죠? 그래서 임을 예찬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만인을 비추실 기억나요? 모습이라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모습, 이 시도다.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구나. 자, 그럼 지금 등불에 임을 비유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임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찬양, 다른 말로 우리 예찬적 태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월 보름에는 높이 켠 등불을 보면서 만인을 비추실 나의 님의 모습이다 라고 예찬한 후에 3월이 됐어요. 3월이 되면서 개는 필 개자, 꽃이 피는 거. 자, 꽃이 피는 만춘, 늦봄의 도래꽃이 진달래꽃이요. 자, 이제 늦봄의 진달래꽃은 당연히 아름답겠죠. 그리고 남이 부러워할 모습.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남이 부러워할 만큼 예쁜 거니까 여기서 당연히 임을 예찬하는, 똑같죠. 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데 여기서는 높이 켠 등불 같은 인품을 예찬한 거고 3월에는 진달래꽃처럼 아름다움을 찬양한 거예요. 자, 이미 여러모로 지금 예찬적 대상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월. 자, 4월. 자, 4월을 안이 있고 잊지 않고 오시는 꾀꼬리새요. 자, 보세요. 꾀꼬리새는 지금 4월을 잊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보통 꾀꼬리새는 봄에 아니면 초여름에 막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는 긍정적인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다.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자,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시는가? 근데 무슨 소리지? 그러면 꾀꼬리 새는 나를 잊지 않고 왔는데, 4월을 잊지 않고 왔는데, 녹사님은 여기서 임을 의미하거든요. 사랑하는 임. 임은 옛날의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계신 거죠.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녹사님은 나를 잊고 오지 않았죠. 자, 어때요? 꾀꼬리는 왔는데 님은 안 오니까 더 슬퍼지겠죠?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요? 감정이 대조되면서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소재. 뭐야? 황조가의 꾀꼬리 같은 소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꾀꼬리 새도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자연물들이라고 했어요.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4월이 되자 무심한 임에 대해서 왜 안 오지? 라고 하는 어떤 한해 정서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쵸? 외롭겠죠? 자, 다음 5월. 자,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 야근. 자, 우리는 5월 5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음력 5월 5일은 단오라는 날이에요. 단오라는 날에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세시풍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대대로 하는 풍속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하는 풍속들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5월에는 이제 아침에 약을 먹는. 그래서 천년을 장존,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자,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친대요. 누구에게? 임에게 바치는 거겠죠. 그래서 임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어요. 자, 임이 지금 무심하고 오지 않지만 화자는 변함없이 지금 임을 그리워하면서 임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죠? 임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이제 6월. 자, 5월 지나서 6월까지 왔습니다. 거의 반이 온 거죠. 12개월까지니까 아직 이제 반 온 거예요. 힘을 내셔야 돼요. 자, 6월 보름에 별. 기억나요? 별? 우리 정석가에서 봤잖아요. 벼랑에. 그쵸?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려진 빛은 여기서 당연히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는 표현이고요. 부정이죠. 세모. 그쵸? 자, 돌아보실 님을 적공,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내가 버려진 빛 같지만 만약에 님이 돌아오신다면, 그치? 돌아오신다면 나는 님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변할 거예요? 안 변할 거예요? 버림받아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련이 뭐야? 슬픈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 달에. 자, 그 다음 7월. 자, 7월 보름에, 7월 보름은 백중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있는데요. 이 백중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에 무슨 일이냐면 백중은 제사를 지내는 건데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추수를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을 배하여 두고 온갖 음식을 차려두고 님을 한데 뉘어가죠. 자, 님을은 여기서 님과예요. 님과 함께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님과 함께 뉘어다 살다. 님과 함께 살고 싶은 소원을 비옵나이다. 그래서 님과 함께 살고 싶은 소원을 빌어서 뭐 하고 싶어요? 이 제사를 지내면서 님과 함께 살고 싶은 소원을 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을 영원히 따르고 싶어하는 소원을 비는 시간이에요. 지금 7월.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도 이미 안 왔어요. 그죠? 이제 8월. 자, 8월 보름은 한가위 날이지만은 자, 가배가 한가위거든요. 한가위면 언제예요? 추석이죠. 그래서 한가위라는 명절에는 모두 다 모여가지고 친척들이 이제 즐겁게 노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자는 이미 왔는지 안 왔는지 봅시다. 임을 모시고 여곤. 자, 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만 오늘이 가배입니다. 그러면 님을 모시고 있어야지만 오늘이 가배인 건데 님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날짜로는 한가위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한가위가 오지
않은 거죠. 그죠? 아직 내 마음속엔 한가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없이 쓸쓸하게 맞이하는 한가위에 고독함이 느껴지죠. 명절날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8월 보름은 이 사람에게 엄청 외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자, 9월이에요.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자, 약이라 먹는 황화꽃, 황화는 노란색 국화꽃이에요. 노란색 꽃. 노란색 국화꽃이 집안에 피었어요. 집안에 피어서 이 국화꽃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약으로 만들어서 임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자, 꽃은 피었는데 새셔는 초가집, 집이에요. 집이 가만, 조용하구나, 되게 적막하구나. 그러면 꽃이 피었어도 이미 안 왔으니까 화자가 더 외로워지겠죠. 만약에 꽃이 안 피었으면 오히려 님과 약을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꽃이 피어서 화자가 더 적막해졌으니까 당연히 이 황화꽃은 화자의 감정과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자,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거나 이렇게 감정이 대조되거나 둘 다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상징물들을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개념이죠.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대조라든지 감정이입이라든지 매개체가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화자가 황화꽃이 폈는데 이미 없어서 쓸쓸하다고 이야기한 후에 10월이 됐어요. 10월. 자, 10월에 아으 점이연 바랏 다우라. 자, 이제 10월이면 낙엽이 지고 나무들이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나뭇잎들이 떨어질 때죠. 그래서 화자가 점이연, 잘게 썬 바랏, 여기서 바랏은 보리수 나무예요. 그러면 잘라진 보리수 나무니까 당연히 화자의 지금 이런 부정적 상황 같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수 나무는 시적 화자를 상징하고요. 꺾어버리신 후에, 자, 이미 꺾어버린 거죠. 그죠? 다 쓸모를 다한 후에 디니실 한 분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보리수 나무를 꺾어버린 후에 이걸 가지고, 누굴 가지고? 화자, 본인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걸 느껴요. 뭐야? 버림받은 사랑에 대한 회한과 고독이죠. 아무도 나를 가지지 않는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님이 나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겨울이에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 11월입니다. 11월. 자, 11월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 덮고 누워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1월이면 되게 추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한삼은 속젓삼이란 여름옷이에요. 여름옷, 얇은 옷. 얇은 옷을 덮고 누워 있으니까 당연히 되게 춥고 가난하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덮고 누워 있는데 살아온겨. 기억나요? 정과정에서 살아뿐겨, 그냥 슬프다, 뭐 서럽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슬픈 일이구나. 고운일 스시옴 열셔. 자, 고운님과, 여기서 고운님은 사랑하는 님이에요. 사랑하는 님과 스시옴, 제각기 열셔. 살아가고 있구나. 여다는 살아가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님과 제각기 살아가고 있네. 내가 헤어져 있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때요? 겨울에 혼자 독수 공방하고 있는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11월까지도 님이 아직 안 왔죠. 1월부터 지금 기다렸는데. 그렇죠? 자, 이제 12월 분디 남가로 깎은, 여기 분지나무라는 나무예요. 나무. 자, 나무로 깎은 나살 반엣 저 다호라. 자, 여기서 나살 반은 뭐냐면 임께 드릴 소반 위에, 소반이 쟁반이에요. 쟁반 위에 저는 젓가락이거든요. 젓가락 같구나. 여기서 젓가락은 당연히 화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내가 젓가락이 되어서 님의 앞에 올려놨어요. 그렇죠? 올려놨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물어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님한테 나를 먹으라고 젓가락을 놨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임한테 갈 수 없고 손님이 가져가 버렸네 라고 하는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한을 노래한 거죠. 자, 이 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시풍속을 노래하면서도 계속해서 임에 대한 예찬과 화자가 본인의 외로움이나 고독감에 대한 노래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화자가 신분이 어떤 것 같아요? 버려진 빛 같고 꺾어버린 보리수 나무 같고 깎은 젓가락 같고 평민답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1년 내내 기다리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엔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돼요. 자, 핵심 정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왼쪽에 핵심 정리를 보시면요. 연가, 사랑의 노래죠. 사랑의 노래. 그리고 민요적이고 서정적이에요. 뭐 이건 다 고려가요의 특징이죠. 자, 제재는 달마다 행하는 세시풍속이라서 우리가 이런 걸 월령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제는 임에 대한 송도와 연모의 정이겠죠. 다 비슷하죠? 그 다음 특징, 분절체 형식. 이제 완전히 연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서사인 1연과 본사인 12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사인 1연에서 임에 대한 송도를 노래했고요. 본사인 12연에서 연모의 정을 노래한 거죠. 다양한 표현법들 쓰였었죠? 자, 다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세시풍속에 따라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으니까 여기 나타난 세시풍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각 월별로 화자의 정서라든지 화자의 표현 방법들 우리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 교재에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근거. 자,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일단 버려진 빛 같구나. 그 다음에 젓가락 같구나. 또 호적삼을 입고 덮고 누워서 호적삼 여성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니까. 그리고 분위기도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신세한탄 같은 정서가 여성의 감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려시대에. 그리고 임의 상황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임의 상황이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조는 소이다, 노이다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경어체가 뭐예요? 존댓말. 그죠? 존댓말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시의 짜임. 자, 이거 지금 쌤이 읽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다 해석한 거니까. 자, 1년부터 14년까지의 구성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거 각자 한번 더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동동에 나오는 우리의 세시풍속들이 뭐 모든 년에 다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월에 연등제 등 켜고 있었던 거, 5월에 단오, 그 다음에 6월에 유도라고 하는 머리를 감는 어떤 풍속들, 그리고 7월에 백중, 8월에 한가위, 9월에 중앙절, 뭐 이런 세시풍속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의 세시풍속들, 고려시대의 세시풍속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임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 공적인 임과 개인적인 임으로 나뉘는 표가 정리되어 있죠. 자, 임의 의미를 우리가 공적인 임으로 나누면 공적인 임에 대해서는 송도와 송축의 대상. 그래서 누구? 임금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임금. 그래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개인적인 임으로는 정월과 사월령에 화자의 고독을 유발하면서 그리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임. 그러니까 연인으로서의 임의 모습이 나타나요. 연인으로서의 임의 모습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고려가요나 조선시대 시의 임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임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고려가요 동동의 형식상의 특징인데요. 이거 방금 다 정리한 건데 하나만 우리 표시하고 넘어갑시다. 자, 연장체고 후렴구를 갖고 있다는 거, 이 정도 다 똑같으니까 고려가의 특징이니까 각자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두 작품 고려가요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어요. 우리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시대의 작품을 보게 될 텐데요. 비교적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이 테스트 보시고 피드백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고전시가 해석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내용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